자유한국당은 오늘 의원님들의 릴레이 농성을 5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6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조혜주 의원은 스스로 또 사퇴해야 합니다. 선관위마저 대통령이 장악한다면 내년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편향적인 조혜주 상임위원을 그대로 두고 내년 총선을 치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3년간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에 대한 중간 심판의 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혜주 선관위원을 중간 심판의 바람막이로 삼는다면 국민의 성난 파도에 직면할 것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번에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 특감반리 그리고 진상조사 TF 그리고 조혜주 의원 선임권과 관련해서는 태관이 이채익 간사님 등 또 그리고 원내 부대표단이 함께 대검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저희가 고발한 모든 사건을 동부지검, 남부지검, 수원지검 등으로 모두 쪼개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든지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제대로 수사해왔던 것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행태입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검찰에 촉구합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신속하게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이 그 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길, 검찰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거듭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한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의 오만함, 그리고 여당의 무지, 그리고 기득권 노조, 포퓰리즘 이 네 가지가 한국 경제에 그리운 어두운 그림자 넷 아닌가 이런 것을 최근 오늘 아침에 네 가지 경제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국민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국민에게 큰 상처를 안겼습니다. 50대, 60대들 한국에서 할 일 없다고 SNS에 험악한 댓글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라.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을 몽땅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한글 선생님으로 보내고 싶다라는 발언을 듣고 아연 실색했습니다. 고용 참사에 책임져야 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청년과 장년을 싸잡아 불평 세력으로 간주하고 해외에
안 나가는 당신들 잘못이라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밤새 알바하는 청년들, 답답한 마음에 산에라도 오르는 50대 가장과 얘기라도 한마디 해본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오만한 태도를 배웠습니까? 기본이 안 된 경제 보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는 오만 DNA가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만든 정책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 국민들 사이에서는 영화 대사를 패러디해서 내가 가라, 신남방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철 보좌관은 정중히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를 맞춰 여당 최고위원도 세상 물정 모르는 발언을 했습니다. 2.7%의 경제 성장률을 앞지른 2.8%의 민간 소비 증가율을 근거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제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경제 정책이 바로 가고 있다. 이런 해석이죠. 한마디로 황당한 해석입니다. 2017년 경제 성장률은 3.1%, 민간 소비 증가율은 2.6%였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높아진 것은 경제 성장률이 대폭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작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7%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보다 1% 이상 뒤처진 경우는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쇼크 때문에 나홀로 불황에 빠졌고 그 결과 소비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것을 갖고 이런 해석을 했다니 그 무지함에 황당할 뿐이고 그 무지함 역시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노동계에서 들려온 소식도 한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저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경제계의 각각 간절히 요청한 타이어 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서 합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겠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경사노위 의견이 갑자기 끼어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되었는데 지금 노동계 특히 민노총을 보면 늘 기업을 향해 사회적 책임을 강경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민노총은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민노총 등 노조가 차지한 기득권의 비중은 큽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노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이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만의 이익과 이념을 위해서 총파업과 같은 극단적 투쟁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노조도 숫자에서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를 배워야 합니다. 정부도 민주노총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친노동 정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림자는 글로벌 경제 환경 역시 위태로운데 여전히 포퓰리즘에 집착하는 이 정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글로벌 경제 환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잘못해서는 우리 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위기는 위기임을 인정할 때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포퓰리즘에 집착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네,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어제 회의에서도 제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민주노총이 어제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경선의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했습니다만 역시나 했습니다. 저는 이 정부와 이 정권과 민주노총의 관계를 보면서 이거 역시 비투 현상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 출범 과정에서 민주노총에 커다란 빚을 졌고 지금 민주노총에서 빚 갚으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빚 갚는 과정에서 서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부채 금액의 차이가 생기면서 이렇게 온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골모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이 정권 출범 과정에서 촛불 시위 과정에서 이 정권은 민주노총에 얼마만한 채무를 졌고 이런 것들 차라리 다 국민 앞에 공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뿔을 털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이 정권이나 민주노총이나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부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방역자치단체별로 한 건 정도 선정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잇따라 지역을 방문해서 이 지자체 추건 사업을 언급하면서 이미 확정된 것처럼 분위기를 잡아왔습니다. 정부의 이 선거운동 행정 이게 오죽했으면은 현 정부를 지지하는 경실련에서조차 이 예타면제 나눠먹기 중단하라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겠습니까? 물론 17개 시도가 신청한 이런 사업들이 해당 지자체 오랜 후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 SOC 투자 필요하고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농후 SOC에 대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필요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SOC 사업에서 그토록 부정적이었던 이 정권이 역대 취약 고용 참사 대응책으로 SOC 사업을 활용하겠다. 이거 정책 실패를 국민 혈세로 메우겠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현금 살포일 뿐입니다. 예타 면제 사업의 문제점 네 가지 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첫째, 서너 가지 좀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막대한 소요 재원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없습니다. 작년 9월에 기재부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서 SOC를 연평균 2%씩 계속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십조 사업을 무더기로 예타 면제를 하게 된다면 기존 SOC 사업을 줄이는 조삼모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도별 투자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밝혀서 국회에 제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둘째,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기준이 아주 모호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평가 없이 엿잠수식으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면 이걸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셋째, 이렇게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선정되면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가 됩니다. 방역 지자체 내에서 선정한 복수의 사업 중에 어느 한 사업이 투명하지 못하게 결정이 되면 떨어진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이 이것을 순순히 승복할 것이며 이 탈락 주민들의 상실감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둘째, 방역단체 간의 사업 비용의 금액 차이가 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경제성 이런 것 고려하지 않은 예타 면제 사업 선정으로 지역 불균형과 오히려 주민 간 반목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 제로페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덜어주겠다고 대대적으로 제로페이 사업을 추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실패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맹점 가맹률이 10%도 넘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하는 명분 이외에 유인책이 없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 사이에 인기가 제로라서 제로페이라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로페이 쓰면 소득공제 47만 원 더 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 곳곳에 전광판, 현수막 등등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연봉 5천만 원 근로자가 제로페이로만 2,500만 원을 써야 47만 원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현실성 떨어지는 얘기를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만 쓸 수 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처럼 여신이 올라가는 그런 혜택도 없습니다. 엄청난 홍보 비용을 지출함에도 가맹점 확보가 쉽지 않고 거래 실적이 부진하자 서울시가 공무원 통반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가맹점 모집을 강제 할당하고 가맹 실적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 조정 교부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제로페이 성공 여부에 대해 내기에도 좋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실상 내막을 들여다보면 일선 통반장을 카드사 영업 직원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재해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쓰도록 한 특별 교부금을 이렇게 쓴다면 이거는 개인의 쌈짓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 대권 노름 그만하십시오. 서울 시민의 고단한 삶이나 챙기고 서울 시민 철새 낭비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농성이 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참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상임위원회 간사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농성에 대해서 국회의 파트너인 우리 여당은 해법을 제시하고 관심을 표명하기는커녕 대변인을 시켜서 저급하고 천박한 논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야당 원내대표를 지목해서 이렇게 저급한 논평을 하고 있는 것을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600일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봤습니다. 경제도 없었고 현장도 없었고 혼밥 대통령, 방콕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역시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으로서 역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권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이런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비아냥하고 있습니다. 비아냥한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질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외유를 마치고 온 민주당 우리 원내대표가 야당의 이런 요구,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진지하게 해법을 제시하고 또 협상에 나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국회의장도 점잖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요구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국회를 공정하고 또 협치로 이끌어갈 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이런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과 투쟁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음은 곽상도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문재인 대통령 딸 내외의 수상한 부동산 정리와 매매 그리고 해외 이주에 대해서 대통령과 청와대에 공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문 대통령이 4년간 살았던 구기동 빌라를 2018년 7월 5억 상당에 매각했는데 문다혜 씨가 해당 빌라를 남편 서 씨로부터 증여받은 지 3개월 만에 팔았고 그 직후 해외로 출국한 것을 작년 말 국회 운영위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다희 씨 남편 서씨 명의로 된 재산을 서씨가 직접 매각하면 되는데 아내인 문다희 씨에게 정리하고 문다희 씨는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급하게 판 후 아들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건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사실은 문 대통령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해외 이주를 갔다는 것입니다. 2018년 7월 10일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날 초등학교 2학년 서모군이 다니고 있던 서울소재 초등학교에서 서모군의 모친이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 서류입니다. 여기 보면 해외 이주 7월 11일 보호자가 직접 작성 학교에다 제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학교 교장 교감이 사인을 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받은 학교에서는 정원의 관리 원서라는 서류를 만들었고 여기 보면 해외 이주하고 어느 학교를 가는지 하는 이런 내용을 다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외 이주법상의 해외 이주라고 하는 것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통령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정년 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해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일체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 운영위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딸 가족의 해외 거주 사실을 밝혔고 부동산 정년 매매 과정에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다고 답변하면서 자료를 공개할 의사까지 내비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청와대의 다음의 5가지를 공개 질의합니다. 첫째, 대통령 경호법에 보면은 대통령과 그 직계 가족, 존비속을 경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로 인한 경호처의 경호 업무 수행 시 국내에서 경호하는 것보다 국가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만큼 경호 여부, 추가 소요 예산 등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정부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데 사생활이라면 숨길 수는 없습니다. 둘째, 왜 해외 이주를 택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 등 교육 문제로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은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한계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입니다. 대통령 자녀가 도대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도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해서 문다희 씨 부동산의 정년 매매 과정을 언제 알았느냐고 질문하니 언론 보도 후에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서모군 출국 자료를 보면은 2018년 6월 15일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외 이주하고 6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에서 그동안 뭐하고 있었던 건지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조국 민정수석은 부동산 매각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고 답변했는데 범법행위 여부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확인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국 수석은 국회에 출석해서 문다희 씨 부동산 서류를 가지고 있다며 보여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만 동석하고 있던 임종석 비서실장이 보여줄 수 없다고 하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정년 매매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보여주려고 했던 부동산 서류 일체를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2018년 3월 사위가 다니던 게임 회사를 그만두고 2018년 4월 부인에게 빌라를 정려한 후 7월에 매매하였는데 굳이 정려를 한 이유가 뭔지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언론과 야당 의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청와대는 지금껏 그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간에는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30억을 횡령 유용 등 부당 집행되었느니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정려 처분했다느니 청와대에서 딸 가족을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했다느니 등 여러 의혹과 관측,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곽상도 의원께서 질문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공식 요청하는 것인가요?
다음은 송원 이채익 의원님 조혜주 의원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행안위 간사 이채익 의원입니다. 이 조혜주와 같은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 된다. 또 조혜주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혜주 방지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선거관리위원회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혜주와 관련한 여당의 물타기와 뒤집어 씌우기가 해도에도 너무합니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배동찬입니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께서 제가 조혜주 청문회를 열지 않은 이후로 바른미래당이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동참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의견이 사실과 다릅니다. 조혜주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분명히 대선 특보 활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조혜주는 절대 인사청문 자격이 안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끝까지 청와대에서 무리하게 조혜주의 임명을 강행하려 함에 따라 조혜주 관련 정인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조혜주의 특보활동 의혹,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정치적 편향성 등 여러 문제점 등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뒤에는 이 청와대 인사 관계자의 정인 이 부분을 양해하고 철회해도 우리는 철회해도 정인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청문회에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끝내 청문회 개최를 갖가지 이유를 대며 거부하였습니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한 조혜주가 국회의 인사청문도 거치지 않고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법 제9조 1호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를 선관위원회 해임 사유로 들고 있으나 위원회의 결격 사유는 지금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의 조혜주 사태의 방지를 위해서 또 관권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 상세한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발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개정안에는 각종 선거에서 정당 후보자를 지원하는 선거운동기구에서 활동하거나 선거운동기구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당선되도록 활동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과거 3년간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 등을 위원회의 결격 사유로 명시하는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한 말씀 드릴 것은 한전공대 설립이 어제 부지선정위원회 결정 났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 나주에 무려 한전 부채가 지금 115자나 되는데 난데없는 한전공대를 지금 전남 나주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출산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에너지, 전기, 원자력 학과가 지금 거의 학생 수가 급감해서 학과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난데없는 한전공대 에너지 학과의 신설은 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도 철저히 막아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새 갑자기
물타기의 대상이 된 물이 되신 것 같은데 송원석 의원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근데 뭐 깨끗한 물 송원석 의원과 오염된 기름하고는 절대 안 섞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질을 국민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원석 의원님.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 구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겨울에 그 재난급 미세먼지와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자연재난 수준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덮친격으로 구제까지 발생하면서 국가 비상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중국에서 발생한 역대급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국토 전역에 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입춘을 맞아가지고 지금 농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의 시름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난밤에 안성에서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둔 상황에서 축산업계에 불어닥친 악재로 인해서 시장 물가가 혹시나 들썩이지 않을지 또 설대목을 앞둔 상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정부 여당이 권력과 비리에 취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재난급 미세먼지와 가뭄 그리고 구제역까지 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적인 예방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손혜원 랜드게이트와 관련해가지고 시중에 말이 많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 같으면 김천과 진주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은 1966년도에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까지 했다가 추진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최근에 와서 2006년도에 나온 국토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 의하면 거기에도 김천과 진주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천역 앞에 본인과 집안 명의로 공유로 되어 있는 건물은 무려 45년 전에부터 평온 공인하게 소유하고 있던 건물입니다. 무연고지에 본인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에 1년여 만에 29채를 싹쓸이하는 그것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 차명 또는 명의 도용을 이용해서 싹쓸이하는 그런 행위와 전혀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손혜원 랜드게이트의 본질은 개별 건물별로 등록하던 문화재를 지구 전체를 등록하게끔 했고 또 당초에 목포시에서 제안했던 지구 외에 29채를 매집한 손혜원 지인들의 집이 있는 그쪽을 추가로 포함을 시킨 그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비가 200억에서 500억으로 대폭 늘어난 부분도 조사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엉뚱한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바로 나오십시오. 바로 나오시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본인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손혜원 의원이 특검을 받는다면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절대 같은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은 지하로 숨지 말고 떳떳하게 양지로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진실을 이실직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난 11월 22일 경산호 본의원 출범 시, 본의원에 출범 시 제가 개문발차 하지 말고 문 닫고 출발하라고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1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서 경산호 참여를 굉장히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어제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해서 밤늦게까지 한바탕 진통을 벌였습니다만 역시나였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용은 어떻습니까? 고용 탄성치가 0.136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는 고용의 질보다는 고용의 양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도 잘 사는 선진국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이나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 이런 고용의 질보다는 양을 선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희비가 엇갈립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성공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묻습니다. 이분 하고 싶은 말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도 설득시키기도 하고 싶지 않은 말도 때로는 해야 하는 게 그래서 입이 있는 것입니다. 귀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것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의 틀로 나와서 사측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 논리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를 더 망가뜨리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투쟁 일변도가 아닌 대화의 틀로 나와서 협상을 할 때만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주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지난해 9.19 남북 군사 합의 이후에 북한이 9.19 합의서를 악용해서 우리 국방주권에 대해서 정상적인 국방 활동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그 국방주권을 누진하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 개탄을 해야 되겠습니다. 북한은 뭐 최근에 F-35 획득에 대해서도 남북 합의를 위반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정상적인 어떤 한미 해병대랑 훈련 또 심지어 연평도 포격사도 추모식까지도 9.19 합의를 근거로 비판했습니다. 2019년도 국방 예산 통과에도 또 비판했고 약 60여 차례 우리의 정상적인 국방 주권에 따른 국방 활동에 대해서 9.19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하는 것이 또 심각한 문제지만 우리 국방부가 이러한 국방 주권 침해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항의를 하고 있지 않은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군사 합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국방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60차 이상 이렇게 위반하고 있는 국방주권을 누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범죄적으로 명확히 항의를 해야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올해 들어서 북한이 부당통신이라고 합니다만 그 9.19 합의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운 LLL 인정을 했다 했는데 LLL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LLL은 없다.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만이 있다는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방부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데서 정말 개탄하지 않아서 국방부는 이때마다 우리가 좀 강력하게 항의하고 남북 군사 합의서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 폐기하는데 폐기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여 의원하고 송소준 의원님 하시고 그다음 최규 의원. 네, 25일 기상 항공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인공가무 실험 결과는 B0mm였습니다. 수목에 가까운 미세먼지를 줄여나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분은 소위 낚였다라는 표현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인공가무 실험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라는 건 이제 겨우 일어선 아이에게 뛰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2017년 기상과학원은 이미 경기연구원과 임대항공기로 인공가무 실험을 진행해 지금의 기술로는 미세먼지 개선을 이루기 어렵다는 결과를 이미 얻은 바가 있습니다.
실패할 게 뻔히 알고 있는 이번 연구자들은 이번 실험에 데이터 축적의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자신 없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직접 22일에 국립기상과학원을 찾아가서 업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이와 같은 국립기상과학원 현황 및 주요 연구사업이라고 하는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도 바로 서해안 인공강우 실험 계획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상과학 당시 만났던 기상과학 원장 또한 중국의 인공강우 실험도 그 성공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2019년 기상항공기 연간 운영 계획에 대한 요약입니다. 보시면 인공강우 실험은 평창 인근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서해안에서는 서해상 대기질을 관측하기 위해서만 기상항공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해안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계획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창의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 있자마자 그런 문 정부의 조급함에 미리 연구된 결과들은 무시되고 25일 갑작스러운 서해안 인공강우 실험을 하면서 과학자들만 아마추어적이고 비과학적인 일회성 사업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환경 분야 여러 문제에서 무능력함을 드러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겠다며 태양광 발전으로 살림을 훼손하고 있고 폐기물 대란 이후에도 지자체의 책임을 미루면서 거대한 쓰레기산, 폐기물 불법 수출 문제까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마추어리즘이 환경 문제를 더 키우고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상납 실험, 보여주기식 인공강우 실험이 누구의 판단이었고 왜 진행된 것이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불가능한 실험에 내몰려서 실패의 굴레를 대신 쓰고 애꿎은 실험 기회만 한 번 날린 기상과학원의 연구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혜원 비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 충돌설로 손혜원 비리게이트를 불타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손혜원 비리게이트가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사적 이익 추구와 관련되었다는 단순한 이익 충돌 현상으로 축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절대 이런 물타기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손혜원 비리게이트가 단순히 이익 추구 수준을 넘는다는 데 있는 겁니다. 소원회원위원회 오만함과 여당 대표, 원내 대표들까지 나서서 두둔 비호한 뒤에는 더 큰 권력의 비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데 국민들의 인식이 있는 겁니다. 후한무치한 부동산 투기 의혹, 국립중앙박물관의 인사개입 의혹, 부친 건국훈장 수요 특혜 의혹, 이런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보답해야 됩니다. 손혜원 비리게이트의 본질은 최고 권력을 등에 업고 벌어진 오만한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그 본질에 대해서는 철저한 특검과 국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원 의원 남편 정건혜 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의 그 영업 실적을 보면 2016년에는 1억 5,800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에는 3,200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식은 100% 농협에 백지 신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100% 주주가 농협인데요. 이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그리고 크로스포인트 재단이 구입한 부동산과 관련해서 처음에 손혜원 의원은
대출받은 7억 1천만 원을 재단에 기부해서 남편에게 부탁해 샀다. 이렇게 했는데 남편은 사실은 몰랐다. 바로 정청래 전 의원이 주관하는 공개 토크쇼에 출연해서 손혜원 의원이 언론 보도에 놀란 남편이 대출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자 손 의원 본인이 목포 집 사는 데 썼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본인이 그 토크쇼에서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인데 100% 주주가 농협입니다. 이 농협이 주주인 이 회사에 과연 남편한테도 알리지 않고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다면 이거는 문서위조입니다. 사무소위조에 해당되고 만약에 그 동의를 받았다면 이건 명의신탁이 되는 거죠. 이건 명의신탁이 되든지 사무소 위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12억 원을 대출받아서 박물관을 만들기로 했다. 그 박물관을 국가에 헌납하겠다. 그럼 11억 원을 대출받아서 매달 300만 원 이상씩 자기가 이자를 부담해나가면서 그걸 조카한테 증여해서 조카 명의로 일부 땅을 사고 또 크로스포인트 재단 명의로 사고 그 다음에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명의로 땅을 사서 그거를 박물관을 지어서 국가에 헌납하기로 자기가 생각한 거다. 이게 지금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도 지금 이 사실관계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만 보더라도 문서위조죄가 되든지 명의신탁이 되든지 또 자금 그런 일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수사하면 모든 혐의를 밝혀낼 수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끝까지 이렇게 철저한 수사를 안 한다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예,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